그래, 너희가 그걸 원한다면. 그리고 단 30초. 강목은 부러졌고 양아치 3명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에게 법마저 등을 돌린다면 누가 그들을 지켜줘야 할까요? 오늘 사연의 청년. 아버지 병간호에 본인 치료비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건 내가 원래 아팠던 거잖아 라며 산재를 부정했죠. 해고까지 통보받고 하청업체와 페이퍼 컴퍼니 복잡한 구조 속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오래된 사무용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작은 노무사 사무실에서 한도진은 오늘도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은 전형적인 법무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는 시선이 예리하고 날카로웠죠. 오후 2시경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어서 육체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도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산재 신청한 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지는 펜을 내려놓고 상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상훈은 깊게 한숨을 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당뇨로 쓰러진 후 가게를 책임지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신분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달 용접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급성 화학물질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팠다면서 산재가 아니라고 하네요. 도지는 상훈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상훈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입원하는 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했다면서 해고 통지서까지 받았어요. 아버지 병원비에 제 치료비까지. 정말 막막합니다. 도지는 상훈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고용계약서, 해고통지서, 진단서, 그리고 작업 환경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도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 회사 이름이 대성산업이네요. 그런데 실제 고용주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현장 소장님은 박 팀장이라고 하는데 급여는 다른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대성산업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였고 대표이사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상훈 씨, 이건 명백한 은폐입니다.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훈은 눈을 크게 뜨며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청 구조를 이용해서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성산업이 고용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업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도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관련 업체들을 조회해 나갔습니다. 대성산업과 유사한 이름의 회사들이 여러 개 검색되었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모든 회사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배후를 찾아내야 해요. 상훈은 도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진의 진지한 태도에서 희망을 느꼈는지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산재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니까요. 도진은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보시겠습니까? 상훈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상훈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재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도진은 대성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작은 공장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소기업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도진의 경험상 이런 곳일수록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았죠. 공장 입구에서 만난 다른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진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공장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도진이 한 노동자에게 물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동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백도식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도식건설 회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양반이 이 일대 공장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도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바로 백도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백도식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채업, 건설업계 브로커, 폭력 사건으로 7번이나 실형을 받았던 전과자였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도진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도식이 과거의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산업재해나 세금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진은 관련 업체들을 하나씩 조사해 나갔어요. 대성산업 외에도 대성물산, 대성개발, 대성건설 등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 7개나 더 있었습니다. 모두 설립 시기가 비슷했고 대표자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명백히 바지 사장들이었죠. 다음날 도진은 지역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인 박성호와 만나서 백도식 관련 업체들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도식 그 사람 말씀이세요? 우리도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모든 걸 꾸며놓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각각 다른 회사들이고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도진이 말하자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개별 사건들로만 보면 작은 문제들이니까요. 도진은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박성호에게 보여줬어요. 7개 회사의 하청 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산업재해, 은폐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었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네요. 이걸 가지고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백도식의 불법 행위들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도진은 노조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각 업체별로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언론에도 공개하기로 했어요. 백도식의 과거 전과 기록과 현재의 불법 행위들을 연결시켜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 계획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훈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큰 사건이라니요. 당신이 당한 일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행위의 일부였어요. 도진은 상훈에게 백도식과 관련 업체들의 실상을 설명해 줬습니다. 상훈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백도식 같은 인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단순한 법정 싸움 이상의 것을 의미했거든요. 일주일 후 월요일 오후 도진은 사무실에서 백도식 관련 업체들의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건을 포함해서 총 12건의 산업재해, 은폐 사례와 부당해고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각각의 사건들이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가 되었죠.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3명의 남자들이었어요. 맨 앞의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에는 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두 남자도 비슷한 분위기였죠. 한도진 선생님이시죠? 앞서 들어온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정중했지만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예, 그런데 누구시죠? 아, 죄송합니다. 인사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요. 남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도시건설 총무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하셔서 왔습니다. 도진은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백도식 회장 말씀이시군요. 아, 선생님께서 이미 저희 회장님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남자의 어조가 조금 변했어요. 처음에 정중함은 사라지고 좀 더 직설적으로 변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요즘 저희 회사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남자가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자격증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대성산업 관련해서 진정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사실 그 건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거든요. 도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무슨 오해 말씀이시죠? 김상훈이라는 친구 말인데요. 사실 그 친구가 개인적인 문제로 쓰러진 거였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안 좋았거든요. 진단서에는 화학물질 중독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세 남자는 그의 차분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게 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해고건도 취소하시겠대요.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그런데 왜 직접 저에게 오셨습니까? 그게 사실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남자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진정서를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회장님도 사업하시는 분이라. 이런 일이 알려지면 이미지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회장님 이름 지우면 좋잖아요. 세 번째 남자가 덧붙였어요. 이제 협박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도진은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천천히 일어났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세상 일이라는 게 꼭 법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도진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말 도와주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아프신 가족 있으시잖아요. 도진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 보였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아직 선은 안 넘었으니까요. 세 남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흥분하는데 도진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 일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간 후 도진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친구인 강윤석에게였습니다. 윤서가,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사무실로 좀 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강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예전 그 기술들 아직 기억하고 있지? 강윤석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어요. 형, 설마.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 도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윤석이 도진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50살의 강윤석은 현재 중견 경비업체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도진과 함께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였습니다. 키는 도진보다 작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형,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윤석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도진은 오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백도식이라.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윤석이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어요. 90년대에 강남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폭 아니야?
그때 우리가 특수임무로 몇 번 마주쳤던 것 같은데. 도진도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전 707부대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때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맞아.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도진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당시 백도식은 사채업과 건설업계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죠. 특히 정치인들과 연결고리가 있어서 수사기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형,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윤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까지 언급했다는 건 장난이 아니야. 도진도 알고 있었어요. 백도식 같은 인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형, 예전 707 대테러 부대 교관 시절에 관절기와 단시간 제압술로는 부대 최고였잖아요.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7년 동안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면서 각종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했었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형은 지금도 몸 관리하고 있잖아요. 윤석의 말이 맞았어요. 도진은 군 전역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체력적으로는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진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해.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폭력이 아니라 끝까지 법으로 간다.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걱정이 더 되는데요. 윤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백도식 그 인간이 법을 지킬 사람 같아 보여요? 형이 법으로 나가면 저쪽은 주먹으로 나올 텐데. 도진은 윤석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폭력을 쓸 수는 없어. 은영이와 약속했거든. 은영은 도진의 아내였어요.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가 어려웠고 오른쪽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은영이한테 약속했어. 다시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도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은영이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형, 저쪽에서 먼저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자. 도진은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은영이와의 약속과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은 도진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형, 일단 은영이 있는 병원 보안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CCTV 설치하고. 그래, 그 정도는 해야겠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방 차원의 조치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형,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윤석이 말을 멈췄어요. 도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죠? 예전 그 기술들 말이에요. 도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수년간 펜만 잡아온 손이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아. 형, 그놈들. 지금도 눈 감고 못 꺾을 수 있죠. 윤석의 말에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진은 병원에 있는 은영을 만나러 갔어요. 은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도진이 손을 잡자 은영이 눈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도진이 은영에게 말했어요. 은영은 말할 수 없었지만 도진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약속 지킬 거야. 도진이 은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도진은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윤석이 주말 동안 설치해준 CCTV 덕분에 사무실 보안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죠.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영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정은영 환자 보호자시죠? 간호사의 목소리에 뭔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서 연락드려요.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어떤 일이죠?
밤 11시쯤에 병실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당직 간호사가 봤어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말이에요. 간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병원에 누가 다녀갔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 3명의 남자들이었는데 목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백도식의 부하들이 병원까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환자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았죠. 다행히 병실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30분 정도 복도에 서 있다가 갔어요. 도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은영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도지는 먼저 병원장을 만났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보안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장이 제안했어요.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 면회객 출입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 주세요. 병원장은 도진의 요청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은영이 있는 병실 앞에 추가 보안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은영을 만난 도진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은영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괜찮았어. 도진이 은영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도진의 말에 은영이 눈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도진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나온 도진은 바로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서가 병원까지 갔어. 예상했던 일이네요. 형,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뭘 말이야?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윤석이 말을 멈췄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백도식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법적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보자. 그리고 병원 보안도 강화했어. 형,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 정도로 포기할까요? 윤석의 말이 맞았어요. 백도식의 부하들이 병원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도지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단순히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명백한 위협행위 아닙니까? 도진이 항의했지만 형사는 난처해했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CCTV에는 그들이 단순히 서 있었던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결국 경찰에서는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법적 절차만으로는 은영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윤석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형, 백도식 조직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뭘 알아냈는데? 지금 백도식 밑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어요. 건설업체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원들이죠. 윤석이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문제는 이들이 과거와 달리 머리를 써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건가?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거든요. 도지는 윤석의 말을 들으며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은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형,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윤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에 저들이 먼저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영과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도진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하지만 윤석은 도진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외투를 챙기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은영이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고 있었어요. 만약 백도식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11시 도진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 보안은 윤석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고 도진은 내일 법정에 제출할 백도식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며칠 전에 왔던 그 3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중한 척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맨 앞에 남자는 손에 강목을 들고 있었고 두 번째 남자는 접은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남자는 철제봉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한도진, 이제 대화 끝났지. 첫 번째 남자가 강목을 바닥에 내리치며 말했어요. 우리 회장님이 너한테 실망하셨다. 두 번째 남자가 덧붙였어요. 네가 법을 알면 뭘 해? 세상은 주먹으로 굴러가는 거야. 도진은 책상에 앉은 채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각오가 서린 것 같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주러 온 거야. 세 번째 남자가 철제봉을 휘두르며 위협했어요. 도진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녹음기를 슬쩍 작동시켰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원한다면. 그 순간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진의 몸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20여 년 전 특수부대에서 단련했던 살인적인 기술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강목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진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면서 왼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강목을 비틀어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강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방에 부러뜨렸습니다. 뚝!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부러진 강목을 바닥에 던지고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연속으로 3번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쇄골, 갈비뼈, 턱. 각각의 타격은 정확하고 강력했어요. 퍽, 퍽, 퍽. 첫 번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침착하게 그의 팔을 안으로 밀어넣고 어깨 관절을 꺾었습니다. 관절기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지만 도진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어요. 아! 두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 번째 남자는 철제봉을 휘두르며 도진에게 돌진했어요. 하지만 도진은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면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명치를 맞은 세 번째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모든 일이 1분도 안 되어 끝났어요. 3명의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도진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부러진 강목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강목은 부서졌고 그리고 주먹을 쥐며 덧붙였어요. 넌 주먹으로 잘근잘근 패줄게. 첫 번째 남자가 간신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도진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윤석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도진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정당방위입니다. 녹취록도 있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이 설치한 CCTV에는 세 남자가 무기를 들고 침입한 모습과 도진이 정당방위로 대응한 모습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후 세 남자들을 연행했어요. 그들은 특수상해,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의 부하들 노무사 사무실 침입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사회면 톱기사에 실렸죠. 백도식도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그의 과거 전과 기록들과 현재의 불법 행위들이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은영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그것이 더 큰 정의를 위해서였다면 은영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윤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뉴스 봤어요. 이제 백도식 그 놈도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법정에서 마무리해야 해. 도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주먹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은 법으로 끝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일주일 동안 백도식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어요. 도진이 준비했던 증거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되었고 노동청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도식의 하청업체들에서 일하던 다른 노동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했죠. 법정 심리가 열린 날 도지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상훈도 함께 있었고 노조 관계자들과 다른 피해 노동자들도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백도식은 고급 정장을 입고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나타났어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예전의 여유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그의 사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법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선언했어요.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부당해고, 하청업체를 이용한 탈세, 그리고 조직폭력배를 이용한 협박까지. 백도식의 범죄 행위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났어요. 도진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어요. 피고인 백도식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왔습니다. 도진의 증언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수개월 동안 조사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도식의 불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훈도 증인석에 나서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했을 뿐인데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쓰러졌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해고까지 시켰습니다. 다른 피해 노동자들도 차례로 증언대에 섰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고 오히려 해고당했다는 것이었죠. 백도식의 변호사들은 끝까지 발뺌을 시도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단순한 사업가일 뿐이고 현장의 세부 사항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백도식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하청업체들 간의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라는 지시가 담긴 내부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침입 사건 때 도진이 녹음한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백도식의 부하들이 회장님이 지시했다고 명확히 말한 부분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전과자로서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해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제시했어요. 특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시민을 협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백도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상훈은 눈물을 흘리며 도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진이 상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법원에 나오면서 도진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법이 있는 이유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해요. 도진의 답변이 다음날 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그날 저녁 도진은 윤석과 함께 간단히 술 한잔을 했어요. 형 정말 대단했어요. 법으로 제대로 끝냈네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백도식이 항소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잖아요. 다시는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윤석의 말이 맞았어요. 언론 보도와 법정 판결로 인해 백도식의 사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관련 업체들도 모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마지막에 주먹 쓴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때로는 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 도진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법으로 마무리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봤어요.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도진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백도식은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았고 관련 업체들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상훈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도진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의뢰인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임금 체불 사건이었지만 도진은 여전히 성실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안심하며 돌아간 후 도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상훈이 들어왔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훈 씨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새 직장도 괜찮고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됐어요. 상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산업재해 보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주세요. 상훈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진은 상훈의 선물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변호사나 노무사가 되었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상훈이 돌아간 후 도진은 은영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요즘 은영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오른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어. 도진이 은영에게 상훈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은영은 눈으로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백도식의 부하들과 싸웠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도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은영이 간신히 말을 했어요. 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이 말을 한 것은 몇 개월 만의 일이었거든요. 은영아.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해. 은영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도진이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진은 은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법으로만 할게. 약속해.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집에 돌아와서 TV 뉴스를 봤어요. 백도식 사건을 마무리로 다룬 특집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법이 무력할 때 어떤 노무사는 직접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도진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도진의 사무실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정의로운 노동 함께하는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이 선물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형,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윤석이 현판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주먹도 법도 다 내가 쓰는 무기입니다.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을 먼저 쓸 거야. 주먹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의 각오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도진의 사무실에는 더 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왔어요. 백도식 사건을 통해 유명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말로 노동자들의 편에서 싸워주는 노무사라는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짐했어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끝까지 법으로 해결하되 정말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필요한 때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폭력으로 끝내려는 놈들은 결국 법으로 끝난다. 도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백도식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도진은 오늘도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말이죠.